거부할 수 없는 이 기술이 바로 AI인데 이걸 잘 관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AI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못지않게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아는 학자들이 또 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이게 물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게 시작됐지만 근래 와서 아주 심각한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제3물결의 전제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AI 시대에 이 알고리즘이 사실상 지배하는 정보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 가짜뉴스 음모론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 독재에 대한 경고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2022년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9개 국가를 되게 OECD 국가에 포함된 나라들을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죠? 미 연방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해가지고 약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건 뭐 우리가 더 경험해온 사실이고 이건 정말 내전의 직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당파적인가? 사실은 우리 한국이 이 컴퓨터 이쪽에 가장 촘촘하게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가짜뉴스와 음모론 이것을 유포시키고 정치 위기로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극우 유튜버를 보고 아주 불행한 이런 사태까지 빚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OECD 그 스웨덴의 그 다양성 연구소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작년 말 전 세계 인구의 72%가 전제 국가에 산다. 우리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계속 독재화가 지속돼 가지고 결국 한국이 한 단계 이 국가의 그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국가로 한 단계 강등이 돼서 지금 한 42위로 작년 평가가 됐는데 이런 현상을 빚은 그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 AI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유발 하라리도 넥서스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정보가 유통되면서
오류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잘 돼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그 오류가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오류 교정 장치가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공부해오던 이 민주주의를 연결시켜 보니까 이 직접 상정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이 AI 시대에 오류 교정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거짓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수능, 수의 토론입니다. 곰팡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햇빛이듯이 거짓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능입니다. 수의 토론하는 장에 나오면 거짓말이 맥을 잘 못 치거든요. 그래 대개 이 거짓말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특별히 이런 수의 저는 이제 이걸 숙론 민주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의 민주정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전에 11%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 보니까 30%, 심지어는 40%, 어떤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면 절반이 넘어간다. 윤석열 지지가.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쿠데타를 해서 민주공화정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오히려 더 지지가 높아진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왔던 거죠. 자, 그런데 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6.3 대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되리라고 믿었지만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걸 유념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이 내란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내란 혐의 처벌을 반대하는 당의 후보 득표율이 41.15%다.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참 우려할 만한 점이고 이 민주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데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되게 보면은 이 민주당 하면은 좌빨이라고 그러죠.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정말. 제 나이에 있는 또래들은 그게 아주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철벽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오해가 상상할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또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한두 번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가짜를 쓰고 음모론이다 이 얘기를 하면 싸워요. 잘못하면.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18페이지, 16페이지서부터
예, 18페이지네요. 여기 밑단에 보시면은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조사 연구된 바에 의하면 스위스 글라우스 캔톤은 란츠게마인데를 엽니다. 한 10,000여 명이 광장에 모여서 예산도 결정하고 세임도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대중 집회입니다. 이 대중 집회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 회의죠.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 그런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승론이 이루어지느냐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승론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걸 보고 뭐 이거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 학자들이 세밀한 이런 도구를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승론이 가능하다, 수기 토론이 가능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2019년에 베커 등이 연구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직접민주제를 하게 되면은 더 싸울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민주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도 서로 막 멋죽에서 하려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직접민주제 한다고 당신 그런 그 한가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럼 나라 망한다, 혼란한다. 그걸 연구한 겁니다. 이 연구가. 그랬더니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도 정당의 편견을 극단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학자들이 내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2021년도에 독일에서 연구된 건데 18,000명을 대상으로 이 정치 토크가 평등한 참여와 반대 의견을 포용하는가. 이 정치 토크가 활성화됐을 때 과연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을 서로 의견을 좀 완화시켜주고 진실을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역시 이것도 정당 양극화 상황에서도 이런 직접 민주적인 정치 토크를 활성화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네팔에서 또 연구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은 한 10년 동안 내란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는데 대개 그 일반 시민들이나 이 마을 수준에서 여기 보면 2,000회 정도의 이 헌법 개정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수렴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이 변하니까 표를 얻기 위한 정당들도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서로 싸우더니 국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수렴되니까 정치권도 수렴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망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 직접 민주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참모들이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때 그 유신체제 때 없어진 개헌 국민 발의권을 갖는 걸 국민에게 주자 하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 하면 나라 망한다. 그 사람들도 다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생각은 특히 태극기 부대가 뭉쳐가지고 국민 반환을 해서 헌법을 막 고치자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 의견이 대통령에까지
그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시기상조야 해서 그걸 뺐습니다. 개헌 국민 발의 제도가 그래서 빠져나가고 대신 헌법은 너무 중요하니까 안 되고 그냥 법률서부터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도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진실을 봐야 된다. 그 제가 지금 여기 내놓은 요 글은 제가 요번에 책이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챕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걸 저는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스위스에서도 직접민주제를 19세기 중반에 연방 수준에 도입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 아니냐 라고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스위스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냐?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치 안정을 이루고 이 노사분규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웃의 독일보다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럼 이 직접민주제를 제대로 도입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혼란이 아니라 정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번영으로 연결되느냐? 그것은 말할 수 있는 말문을 터주고, 그게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숙론 과정을 장기간 거치게 해주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극단적인 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비당파적인 다수에 의해서 수렴해 나간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급진주의자들이 이 직접민주제를 활용해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거나 또는 아주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로 생각하는데, 직접민주제를 해보면 미국이나 스위스나 또 다른 나라에서 해보면은 사실은 정치적 보수주의에 흐릅니다. 국민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를 수구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실용적 보수주의, 열린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민주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민주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으면은, 특히 야당에서 이제 앞으로 발목 잡으면은, 민주당이 지금은 정권 초니까 지금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조금 지나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지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대를 통해서 말하자면 실패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연금, 노동, 규제정책, 의료개혁 등등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개혁의 과제들이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의석만 가지고 있다고 그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직접민주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이라도 직접민주주의에 준하는 수의 토론 과정을 거쳐라. 그 직접민주제에 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시민의회제도입니다. 그런 수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국민이 지지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이런 개혁들을 이뤄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기 보면 이제 투표자의 무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투표자가 뭐 잘 모르면서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합리적 무지라는, 다운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합리적 무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표를 찍지는 않죠. 그러나 이 합리적 무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놀라운 방법들이 있다. 그건 국회의원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든 걸 다 알아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위 정보 단축, 인포메이션 숏컷을 이용해서 전문성을 보완하듯이 유권자도 그렇게 한다. 이걸 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역시 전문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한 것과 전문성은 없지만 정보 단축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찍은 결과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이 시민의 판단이 옳은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개 이 직접 민주제에서는 난 파티산십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초정파성이라고도 하고, 대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이 대의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경험적으로 제가 여기 내놓은 그 연구 결과들은 제가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한번 좀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자들이 사실은 국회의원 못지않게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특히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투사카 교수 등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직접민주제를 이렇게 도입하자고 하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데, 사실은 잘 설계하고 제대로 운영하면 그 반대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투표로 하면 다수결을 결정하는 거냐 아니냐, 그러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심지어 대의제보다도 직접민주제가 소수의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인 사례가 경험적으로 미국에서 밝혀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제가 구체적인 걸 다 써놨습니다. 요거는 참고하기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대만을 제가 여기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민주화가 늦게 된 나라입니다. 근데 대만의 직접민주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은 순원의 공이 큽니다. 순원이 이제 공화국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한 1910년대 갔었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소위 진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직접민주제가 강하게 막 도입되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순원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가가 되려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중공에서는 이 순원의 이 말을 공산당들이 제도화시킬 리가 없죠. 그래서 장개석이가 대만에 가가지고 순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헌법에 직접민주주의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헌법에 넣어놨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이 있어야 이 제도가 작동할 텐데 장개석 정권도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헌법에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잠을 자다가 민주화돼서 이 국민투표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작동 안 하는 국민투표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민진당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면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를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조금 써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동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인들이 그냥 이걸 도입하게 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도입하는 동력을 만들었냐면 사실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 양안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 대만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집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죠. 야당은 덜 보지만 되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안 관계에 아주 중요한 그 법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을 특히 이 젊은이들이, 특히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국회를 점령해가지고 이 우리의 미래를, 당신들의 미래가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살 텐데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이 모르게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 이래서 한 20일간 무단 점거를 했습니다. 끌어내지 않고 설득해서 물러나게 하고 민주정부가, 민진당이 주도가 돼서 제대로 된 작동되는 국민투표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직접민주제가 대만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돼가지고 그 이후에 쭉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만이 지금 민주주의 품질 수준이 우리나라는 좀 밑입니다. 40몇이라고 그랬죠. 대만 한 20몇이 되고 이코노미스터디 같은 데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10위권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높은 나라, 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나라, 또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 그런 나라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대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직접민주제, 특별히 개헌국민 발안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공약집에는 빼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큰 선물과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국민 발안제를, 개헌 국민 발안제를
제대로 도입하시오.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또 국회가 결정했더라도 국민들이 적정한 이 사람들이 수의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는 국민 투표로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국회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연구해 보니까요, 스위스 국회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회예요. 근데 OECD보다도 국회 또 사법기구 이런 데를 20% 이상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낮습니다. 대통령은 10%까지 내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볼 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 개혁의 수단이 뭐냐. 저는 직접민주제를 1%를 도입해라.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